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최근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지난주 후반이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낮아진 눈높이를 특별히 대형주 2분기 기업 실적의 경우 거의 부합했던 그런 아주 안도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2분기 어닝 쇼크가 사실상 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2분기 어닝 시즌을 잘 보내고 있는 우리 증시의 모습인데요. 때문이었는지 코스피도 한 달여 만에 총 900선을 회복했고 외국인도 지난주 내내 사면서 1조 가까이 9천억 이상의 순매수매를 거래소에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적이 중요했다면 이번 주는 일단 하이라이트가 지난 시점에서 대외 변수들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주 후반은 미국의 고용, 또 그 전엔 미국의 2분기 GDP 예비치 등 굵직굵직한 대외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게 될 텐데요.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 표정부터 살펴보죠.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지표 호조와 엇갈린 기업 실적 등으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막판 소폭 올랐습니다. 전날 종가보다 다우는 3포인트, 나스닥은 8포인트 올랐는데요. 다음 주 30일과 31일로 이번 주 예정된 이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유럽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영국이 0.5% 하락했고 독일도 0.6% 내린 반면 프랑스만큼은 0.3% 상승했습니다. 미시건대와 톰슨 로이터가 집계하는 미국의 7월 소비 심리지수 확정치가 85.1을 기록해 6년 만에 가장 좋았습니다. 이는 예비치 또 전월치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84도 크게 웃도는 것인데요. 소비 심리지수가 이처럼 호조세를 띈 것은 주택가격 상승, 고용 회복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논란이 된 공무원 전환 배치 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유럽연합이 25억 유로 규모의 차기 구제금융 지원 자금 집행을 확정했습니다. 조만간 33억 유로를 더 받아 총 59억 유로를 지원받게 되는 그리스는 이로써 오는 9월 독일 총선 이후 추가 지원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금 유동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중국과 EU 간 무역 전쟁을 불러왔던 태양광 패널 분쟁이 사실상 중국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 측의 수출 최저 가격을 재조정하기로 합의를 본 것인데요. 이번 협상 결과는 조만간 EU 집행위에 상정되며 여기에서 통과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유럽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붙는 반덤핑 관세도 없어지게 됩니다. JP모건이 미국 대표 지수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가 연말까지 1755선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유럽에서의 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달 만에 다시 종전 목표치보다 무려 60포인트나 높여 잡았습니다. 네, 눈높이 낮아진 대형주들이 실적 시즌을 통해 선전했던 한 주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예상되십니까?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주 초반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또 양쪽이나 축소 논란이 있을 것이고 22쪽에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잠시 후에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뒷이야기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시초가 공략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훈 부장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공략주였던 미래에셋증권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시초가 부근 소폭 보합권을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14,88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 메리트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4분기에 증권업종 실적이 좀 안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소폭이나 매수가 이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PBR 0.7배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향후에 고정 수익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의 수혜를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참고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오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LED 관련 업종인 오디텍을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센서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제너다이오드 칩 관련돼서는 그 LED 칩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전기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보조 반도체를 말하는 LED 패키징의 필수적인 구성품입니다. LED 조명 시장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뭐 101등 전면 수입 금지, 생산 금지에 따라서 LA 조명업체가 중장기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추천했던 다른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성장성을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LED 전체 조명 시장 비중이 2013년에 올해 35%면 내년도는 50%,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이런 101등 판매 금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 주가는 계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역시도 제너럴 다이오드 칩에 대한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서울반도체,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240여 개 매출처가 있고 LED 업체에서는 과점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ED TV 시장 성장에 이은 LED 조명 시장 개화로 인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번째는 자동차 업체의 광센서 납품 수혜인데, 세서 시장은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에서의 수요 확대와 차량 전장화 이런 부분들이 빠른 성장세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해외 자동차 업체로 이 광센서 납품이 시작되면서 이 센서 제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5인치 웨이퍼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NIX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오디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올해 매출액 지난해 대비해서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30% 증가한 14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116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13배 수준입니다. LED 업종이 20배 이상의 고성장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올해 시점만 보더라도 25,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지난 4월 이후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각각 60만 주 이상과 외국인은 9만 주 이상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오디텍에 대한 중장기적 성장적인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거림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5월 고점까지 올라와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노리는 그런 오디텍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내 모 증권사에서는 아주 좋은 리포트도 냈던데요. 가격 설명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보는 만큼 밸류에이션은 25,000원까지 일단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에서 18,500원 사이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6,000원 사이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디텍 시초가에 들어가 보자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는 아주 많은 대회 이벤트들이 있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내일 모레 양일간 치러질 미국의 7월 FOMC 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두고 오늘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출발을 이미 한 것 같은데요. 출발 상황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이 지난 한 주 2%가량 40포인트나 올랐던 오늘 거래소의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폭이 좀 하락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1%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에 출발을 하고 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08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그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조금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지만, 종가 쪽에서는 낙폭을 만회하게 되면서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모습들이 이번 주도 연출이 되게 된다면 소폭이나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연기금의 수급이라든지 투신 쪽,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수급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금 혼합한 것들이 얼마만큼 시장이 좀 변수가 될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먼저 수급 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2,080억 정도 매수로 마감을 했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투신 쪽에서 700억 넘는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1,000억가량 매물이 나왔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6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한 53억 정도 매도가 유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가장 큰 기관의 수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지에서 과연 투신 쪽의 매도가 과연 시장에 얼마만큼 부담이 줄지 여부도 시장의 반응성을 좀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의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99계약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외국인 현선물 매도 그리고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가 오늘 시장에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 넘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30만원까지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과연 추가적인 상승에 제한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될지 그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 현물주 시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방향성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에도 이제 포스코, 삼성생명, 한국전력, LG화학, 신한지주, SK하이닉스가 2% 넘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KB금융, SK텔레콤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포스코장의 좀 전반적인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상승 출발한 종목들 간단하게 꼽아보게 된다면 현대모비스, 기아차,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니케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거의 3% 가까이 밀렸던 니케이가요. 오늘 아침에는 추가적으로 더 밀립니다. 1%대 중반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이제 니케이가 14,000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면 이전 달 초반부터 회복했었던 60일 2평이 오늘 개파락으로 인해서 일단 반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지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본의 6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해서는 0.2% 줄었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6% 정도만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데 블룸버그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평균 2% 가까운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지만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또 지표가 좋아서 엔화 강세 탓에 밀렸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지표가 안 좋으면서 그대로 또 니케이가 추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금요일장에 이어 오늘까지 추가로 밀리고 있다라는 분위기 짚어드렸습니다. 자,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 상황과는 달리 코스닥은 약간 선전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코스닥의 출발 상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가 조금 강세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0.79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546.19포인트의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상승폭은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좀 높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54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주 동안 정말 지루한 박스권이 형성이 된 다음에 어쨌든 우상향하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61선을 일단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코스닥 관련된 종목분들이 IT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지난 실적에서도 코스피 위주의 IT 기업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들. 다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조금 우려감이 계속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그러한 영향을 이번 주에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번 주에 코스닥 관련된 중소기업분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성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한 550포인트 정도 돌파가 된다라면은 코스닥이 일단 다시금 추세 상승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지금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다시금 강세를 띄면서 52,500원 정도. 지난 이제 그 램시마 특허 승인 이후에 모멘텀이 좀 부족해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52,000원, 3,000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번 주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뭐 파라다이스, CJ 홈쇼핑, GS 홈쇼핑 보면은 약간 내수주나 약간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폭을 좀 치우면서 1%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파라다이스가 특히 이제 좀 카지노주가 좀 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시장에 좀 압박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약간 한 3개월 정도 정체 현상을 띄면서 22,000원대가 만약 무너진다라면은 헤드앤숄더라든지 아니면 원점 천장형이 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CJ 홈쇼핑이라든지 제이홈쇼핑 같은 종목군도 일단 고점 돌파를 시켜줘야지 새로운 시세가 분출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삼강밴드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 꾸준하게 관심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이 한 1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은 코스피랑 다르게 매수가 좀 반복되는 모습. 코스피처럼 아주 강하게 매수로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매도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일본이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약세를 보였고 오늘도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 호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자금이 빠지면은 그 자금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 증시 동향하고 수급을 좀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세가 조금 매수로 전환되면서 오늘도 한 100억 이상 매수가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증시 효과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수급으로만 봤을 때는요, 선물 시장까지 포함해서 개인만 나홀로 사자 정도이고요. 코스피는 소폭 하락을, 코스닥은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급락 출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KB 외환 선물로 가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러원이 지난주에 1110원대 지지력이 조금 풀리는, 특별히 금요일장에서는 그런 장중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FOMC 회의가 코앞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알려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110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09원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109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달러화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 지표의 호조는 최근의 시장 흐름에서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요건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이번 주 30일과 31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달러와 매수 포지션의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포지션 조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목요일 기사에서 미 연준이 통화정책 변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률 6.5%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점과, 또 만약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단기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포지션 조정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것을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요. 미 연준의 FOMC 회의 성명서 내용과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화의 방향성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고용지표의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와 관련해서 시장은 지난 6월보다 다소 하락한 18만 5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6월에 7.6%보다 하락한 7.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달러화의 포지션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재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달러 원과 관련해서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그것과 차별화되면서 환율이 1,100원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미 연준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한 달러 원의 하락세는 1,100원 선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의 속보치와 또 미국의 7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이 예상되지만 제조업 지표의 경우는 반대로 전월 대비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달러화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오늘 1110원대 전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달러원이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달러의 어떤 기조적인 약세라고 아직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1,100원대 정도는 지지가 될 거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슈 진단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연초 2013년도 주식시장이 개장할 때 2,000위였고요. 또한 6월 초반에도 2,000을 맛보고 있었었는데 6월 말 들면서 1,770선을 밀렸다가 지금 정확히 한 반 정도 낙폭을 회복해 있습니다. 1,900에서 꼼짝 않는 코스피가 연말쯤에는 2,000을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주가는 이익에 비례한다고 하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가 좀 이상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이익의 신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이제 주가가 이익을 많이 따라다닌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말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더 잘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코스피 연간 수익률과 그 코스피 MSCI 코리아 연간 EPS 증가율은 0.98, 그러니까 상관관계로 0.98이나 매우 높은 상관관계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2013년만 들어서는 지금 EPS가 30%로 추정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4.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이익 성장률이 한 30%인데 코스피는 뭐 같이 올라가지 못할 망정 연초 대비 주가가 빠져서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 주가가 뭔가 잘못된 거거나 혹은 이익 추정이 잘못된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단 이익 전망이 틀렸다라는 쪽의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제 30%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많이 하락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이 30%대의 YOY 그로스를 믿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익 전망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이익 전망치에 대한 어떤 30%라는 높은 증가율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망치라는 게 원래 이제 이번도 그렇고 매번 실적 시즌 때도 경험하는 거지만 언제나 좀 늦게 불렀다가 아닌가 봐 하면서 점점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원래 과거 한 2008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이익 전망치랑 이제 실제치랑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닝이 쇼크가 나올 때도 있었고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정도부터는 이제 코스피의 경험을 봤을 때는 연속해서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치가 좀 과도하게 높이 나와 있었다가 실적 시즌이 되면 그거 이하로 실적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최근의 트렌드가 이런 30%라는 이익 전망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약간 이익 전망이 좀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면 1,900 정도에 놓여져 있는 현 코스피 주가가 맞다라는 얘기인지 너무 다들 싸다라고 하던데요. 일단 이제 이익 전망치가 조금 이제 부풀려져 있다는 걸 인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그걸 인정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이랑 이제 주가를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주가가 맞다고 이제 일단 가정을 해보면 네. 이익 전망치는 이제 작년 대비 역성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최소한 금융위기까지의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이제 작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가는 조금 주가가 이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근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전제로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 이익이 작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주가가 좀 이제 반영을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주면 연말에 이제 2,000 정도는 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작년보다 역성장을 안 하는 코스피를 감안해 볼 때 1,900은 말도 안 되는 좀 싼 주가다라는 얘기신데, 그러면은 지금 올해 이익 성장률 30.1% 정도가 좀 부풀려진 거고, 그렇다면 네. 적정하게 이익이 좀 하향 조정된다면 30%는 좀 심하고 어느 정도가 맞습니까? 올해 이익 성장률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 같은 경우는 2011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이익 수준이
연간으로 한 98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이 81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준을 보면 약 30% 가까이 이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 있는 건데 이제 예상되는 수준을 보면 이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속도를 봤을 때는 이제 역성장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한 90조에서 85조 원 그 사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대비해서 5%에서 약 10% 정도 이제 플러스 성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수준만 나오게 된다면 코스피는 지금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말에 코스피가 쉽게 얘기해서 한 2,000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올해 시작할 때 더 정확히는 한 작년 말에는 2,000포인트 언저리였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말은 1997.05였거든요. 그러니까 2,000이라 보면 이제 올해 말에 이제 2,000이 오면 이제 YY 그냥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제로 성장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로 성장을 가정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대비해서는 약 4.8%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반기 그 코스피 상승률은 4.8%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말에는 2,000 그 위로는 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약 5% 정도의 상승 룸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소한 역성장 가능성은 없고 작년만큼 정도만 기업들이 이익을 내도 2,000은 올 연말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2,000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업종을 사면 2,000까지 가는 코스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보고 있는 주도 업종으로는 이제 소재 산업재 업종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철강 업종이 있고요. 산업재 업종에는 조선, 기계, 건설, 운송 이런 업종이 있는데 지금 7월 같은 경우는 조선, 기계, 화학, 철강 업종들이 좀 많이 반등을 해왔습니다. 이런 반등이 지금 상반기에 어떤 주도 업종이었던 통신이나 건설, 유틸리티 업종의 그 반등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런 소재 산업재 업종이 앞으로 하반기에 좀 더 이제 반등을 더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2,000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연말에 2,000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 이번 2분기에 물론 많이 낮춰진 눈높이였었지만 의외로 어닝 쇼크를 별로 내지 않았던 소재 산업재가 하반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거의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많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3분기에서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는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지금 7월 정도의 어떤 상승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급반등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꾸준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소재 산업재 이익적인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하반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코스피가 2,000을 가야 하는 이유 또 유망한 업종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특징주 그리고 특징 종목군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소폭 하락을,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낙폭은 1%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낙폭이 약간 줄고 있고요. 때문에 이 종목의 오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내일 사실상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되죠. 분할 앞두고 있는 NHN. 네. 금요일에 급등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네. 뭐 페이스북 효과다, 뭐 라인의 성장성이다. 네. 근데 뭐 원래 규제 이슈도 좀 있었고 라인 네. 얘기도 옛날부터 나왔고 왜 갑자기 급등한 거죠 금요일날? 일단 뭐 시장 나온 핑계는 페이스북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일단은 그 SNS 그러니까 이제 포탈 쪽에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인가요? 그쪽으로 옮겨가는 시장이 조금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페이스북 실질적으로 상장이 됐을 때 당시에 어떤 그 이익 성장성이 아직까지 우려감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려를 좀 뒤집는 그런 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실적들이 NHN도 지금 이제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급속히 메신저 시장을
규모가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논리가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작용을 했는데 뚜렷하게 그 이후에는 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저도 조금은 의문점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NHN이 분할하기 이전에 조금 주가를 좀 많이 부양시키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NHN 같은 경우 오늘 쪽에서 뭐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시장이 많은데요. 일단 뭐 ETF 시장 쪽에서 그 종목이 편입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달간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요 물량들 조금은 그 매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매물들이 과연 얼마만큼 소화가 될지가 NHN에 조금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그런 단순한 연관성이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을 뭐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연장선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NHN 같은 경우는 그 NHN 엔터테인먼트와 그리고 네이버가 좀 분할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30일부터 내일부터 좀 거래가 중지가 되면서 8월 30일 거래가 재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인적 분할하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좀 참고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동아 소시오홀딩스라든지 그리고 한국 타이어월드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동아 소시오홀딩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인적 분할 동아 ST 그리고 동아 소시오홀딩스가 지금 인적 분할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요즘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월드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 타이어월드도 마찬가지로 그 인적 분할 그 거래 정지 이후에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장 초반에 좀 주가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조금 단순한 연관성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게 된다면 NHN이라든지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인적 분할이 예정이 되는데 일단 뭐 대한항공, NHN 초반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일단 뭐 그 분할하고 난 뒤에 네이버는 사라, NHN 엔터테인먼트는 네. 매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어쨌든 분할하고 난 이후에 초반에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 월드가 올라오고 있듯이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한국 타이어와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분할 재개하고 난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NHN과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가 좀 분할이 되는데 네이버 쪽은 그 라인 중심의 메신저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N은 그 스마트폰 중심이란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보드 게임인데 어쨌든 그 웹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국회 관련법에 일단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NHN을 단순히 그런 어떤 그 규제에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마련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할하고 난 뒤에 게임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지 그 부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NHN이 5월 27일 날 스마트폰 게임사인 그 펀에이즈를 현재 그 계열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에이즈라는 회사가 과연 NHN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네이버 쪽으로 갈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네이버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속된 편을 쓰도록 할게요. NHN 엔터테인먼트 그냥 버린다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전투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펀에이즈라는 회사가 NHN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같이 계열사로 추가되게 되면서 분할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게임과 웹을 완전 분리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펀에이즈라는 회사가 어느 쪽으로 네이버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NHN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할하고 난 뒤에 네이버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종목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모비스까지 실적 나오면서 3인방 모두 실적 발표한 자동차는 오늘도 선전하는데 SK 하이닉스가 3%가량 밀려요? 201선까지 내려왔네요. 하이닉스가 일단은 아니 이거 뭐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1조 이상 나오고 좋았지 않습니까? 실적도? 그렇죠. 예. 1조라는 영업이익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가가 이러면 참 개인분들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장기 추세를 좀 준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26,5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나온 게 탈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작년 9월달부터 올해 6월달까지, 6월달까지 21,000원에서 32,000원까지 한 50% 넘는 급등세가 좀 나왔는데, 자,
그 이전부터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는 부분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고요. 최대치 1월 원이 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이후에 3분기, 4분기에도 과연 2분기만큼의 1조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2분기 어떤 실적 개선세가 3분기, 4분기에도 이어질 것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해보게 된다면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의 기영업이익을 2분기 때 기록을 했는데 분명히 3분기, 4분기에도 1조 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영업이익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분기 대비해서 240%가량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2분기에 240%의 성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4분기에는 300%, 360%까지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 개선폭이 나오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실적 개선폭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로 제가 다른 종목을 보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4,4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은 그 이후에 실적이 계속해서 꺾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이 단순히 꺾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그러니까 작년 4분기만큼의 어떤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1분기, 2분기에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도 죽쓰고 있다는 표현을 좀 빌리도록 할게요. 죽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LG 디스플레이가 작년 4분기에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LCD 쪽의 사업이 그만큼 좋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그런 연관성을 가져와 보게 된다면은 현재 디램 가격이 1.5달러 전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디램 가격이 8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5달러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디램 가격이 3분기, 4분기에도 과연 중요한 것은 1.7달러, 1.8달러, 2달러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가 먼저 SK 하이닉스에 지금 최근에 제가 보기엔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번엔 코스닥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셀트리온 짚어주셨는데 5만 거의 5,000원 코스 들어가는 것 같아요. 4%가량 급등하는데 예당도 결국 상장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투자 팁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만 3천원 돌파를 시키면서 지난 7월 초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가 된다면은 일단은 그 5만원 초중반에서의 저항을 한번 확인하고 돌파를 하는 것이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이 오늘 빼고, 그러니까 지난주 보신다면 7월 16일부터 매일같이 한 10만 주에서 15만 주가량을 매수를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게 공매도 한 걸 환수하는 것이든 어찌됐든 신규 매수든 긍정적으로 보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대응하시되 여기서 강하게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 2, 3일 정도 기간주 정도 주고 갈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 매수는 55,000원이 완전히 강하게 돌파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눌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확인 매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당이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결정난 건 아니에요. 7일 이내에 이제 오너가 소송을 걸면은 이 신청을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평가가 이루어지겠는데 거의 상장 폐지 수순에 가겠죠. 근데 지금 거래 정지가 한 달 넘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결정된다라면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격에서 10배 이하로 떨어지겠죠. 50원이나 거세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오너가 이의 신청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당이 가면서 이제 테라리소스도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같이 이제 7월 중순부터 거래 정지 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현재 분위기는 좋지 못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중국하고 EU가 합의를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게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웅진에너지라든지 오성 LST 모두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관망세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직전 고점대, 그러니까 지난주 고점대에 3,000원 돌파가 쉽지 않나 보이고 오성 LST는 웅진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고점대 근처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는 부분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이후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확인 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KT가 이제 온스텔레콤 그 모회사인 세종텔레콤인가요? 같이 해서 뭐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스텔레콤이 급등세를 띄고 있는데, 일단 뭐 KT 관련해서 최근에 KT가 많은 이슈를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구조조정 과정에 있으면서 중소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관련된 기업군들 해서 뭐 얘기도 많이 협약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기대감은 높죠. 온스텔레콤이 모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제 제3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있지만서도 이게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500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량이 너무 많고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백신주를 좀 보신다라면은 옴 바이러스하고 뭐 진드기, 특히 옴이 몇 년 만에 다시금 부활을 하면서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추세가 조금,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뭐 진드기라든지 오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글백 같은 경우도 지금 4,000원, 4,200원 사이가 돌파를 이루어져야지 5,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가 조금 상당히 많은 저항대가 있다라는 거. 지난 5월달하고 7월달 고점대도 4,200원, 300원대였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백신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종목 역시 2,600원 사이가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래소 쪽 특징주 더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 상승이 더 커지면서 23만 원대 들어갔고, 현대산업은 3분기 실적 우려 속에 오늘도 많이 빠집니다. CJ가 이제 검찰 쪽에 비자금 수사 확대라는 악재를 오늘 또 맞은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도 주가가 많이 밀리네요. 예. 일단 뭐 CJ 같은 경우는 오너 리스크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이전에 그 효성이란 그룹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란 그룹도 하나 같은 경우 아예 그 진행형이죠.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표현을 좀 빌리고 싶은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일단 CEO가 자리에 공석이 되게 된다는 건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룹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조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군대에서도 어떤 장교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연관급의 어떤 장교 상대 중요성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성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CJ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룹 전체에서 수장이 공석을 피우게 된다면 그룹 전체적으로 전략적이라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계획됐던 실행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CEO 리스크로 인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J의 주가는 당분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도 음모론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CJ가 이번 정권에 좀 타깃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좋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쨌든 빨리 털어내고요.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CJ는 당분간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J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기업이 정상화되는 것 외에는 CJ의 어떤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손해보험도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좀 있는데, 9월 10일 날 그 임시주총에서 1,500 정도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는 부분들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RBC 비율이 당국의 어떤 가이드라인 150% 쪽으로 아래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금을 가지고서 어떤 마지노선이 현재 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관한 우려감, 즉 현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침쪽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유상증자를 할 만큼의 지금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하나손보에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보험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저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되면서 어떤 이런
은행 쪽 예대 마진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형 선보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이 상승자로 인해서 지급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5% 이상의 급락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특징 종목군 분석을 듣는 동안 거래소는 상승 전환을 이미 했습니다. 1911선 정도에 와 있고 현대차가 23만 1,000원까지 2.4% 오르면서 오늘 주가 상승 전환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의 조언만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조언 말씀 해주시죠. 오늘 이번 주 봐야 될 지수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 분기점에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 상승의 분기점을 저는 1930에서 40포인트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그 분기점을 좀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 단기적인 상승은 유효하지만 이 상승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1930에서 40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유창희 전문가님의 한 말씀. 예. 네,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저녁인데 FOMC 회의 결과가 앞둔 상황에서 그게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에 대한 평가는 일단 외국인이 먼저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 초반에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금 하락 전환되는데 좀 올라오니까 외국인들 또 선물을 장 초반 1,500계약 넘게 빠르게 팔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장 관심주와 공략주 AS 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니까요. 지난주 멘토들의 수익률 베스트부터 확인해봅니다. 자, 먼저 3천만원 포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최명상 멘토님이 이리저리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2위에는 정대희 멘토님, 3위에는 정재호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천만원 포트입니다. 1위에는 양순모 멘토 200만원 정도 수익 내고 있고요. 2위에 김영근 멘토, 3위에 남은우 멘토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억원 포트입니다. 1위에는 신창한 멘토 역시나 250만원 정도의 수익 실현하고 계시고요. 2위에 김도영, 3위에는 이효열 멘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천만원과 5천만원, 1억원 포트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3천만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최명성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셀트리온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드디어 40%의 수익률 돌파를 했고요. 이어서 현대아이스코 역시 두 자릿대입니다. 17%. 두산중공업의 경우 목표가 도달해서 47,000원의 수익 실현하셨고요. 자, 이어서 SBS 미디어 홀딩스는 손절가 이탈로 5,100원에 전량 매도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5천만원 포트 1위 하신 양순모 멘토 포트 나옵니다. 오디텍이 18% 두 자릿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PNT가 7%, 세중이 3% 수익 실현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1억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신창한 멘토의 포트입니다. 대우건설이 지난주 금요일 좀 밀렸는데요. 그래도 7%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가 11%, 반면 밀리는 쪽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3천만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최명성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포트에 담긴 종목들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최명성 멘토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1위 랭크돼 있으신데요. 이 종목별 AS 전략 챙겨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달 내내, 한 달 넘어서 2달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7개 방송 중에서 제가 수익률대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바닥권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오늘까지 약 43% 정도가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약 6만원대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더 들고 가시면서 차분히 수익을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하이스코인데요. 바닥권에서 요즘 철강주가 강세라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까지 20%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주식도 제 2차 상승이 기다리고 있으니 차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서 분할 매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투스를 추천했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가 지금 오늘 장중 약 5%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출발하면 1차 한 3만 7천에서 4만원까지 갈 수 있으니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CJ 그룹이 이제 상승 추세인데요. CJ 시푸드가 바닥을 찍고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들고 가신 분도 차분히 약 2,800원이나 9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트에서 금호석유를 추천했는데요. 지금 화학주가 강세입니다. LG 화학을 포트에서 강세인데 이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은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항상 저희 서울경제 멘토를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00만원 포트에서 1위 하신 최명석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종목별 AS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현대차가 강합니다. 하지만 상승 전환도 잠시 외국인들의 선물을 가파르게 매도하면서 다시금 보합권으로 묶인 채 하락 전환한 코스피 모습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지금 2% 가까이나 추가로 밀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충격, 오늘 또 2차 충격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챙겨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역시 또 연준 얘기를 해야겠는데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도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자넷 옐런 현 연준 부의장 유력하게 보고 계시지만은 이 로러스 서머스도 지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적 완화 비판론자라고요, 서머스가. 지난 4월에 그 서머스 장관이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서머스 장관이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양적 완화가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만큼 실물 경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양적 완화 비판론자인데 지금 그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되면 시장은 상당히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머스 뉴스 나왔을 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시장에 간을 보기 위해서 돌을 하나 던져놓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반응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이나 언론계 쪽에서 서머스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토마킨 그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다수가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3분의 1 정도가 민주당 상원의원 3분의 1 정도가 서명을 해서 백악관으로 보냈다고 하죠. 이런 모습 보다면 결국 서머스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옐런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만약에 서머스의 그때 그 여론에 던진 돌 하나가 만약에 시장에서 호응이 됐다면 그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은 양적 완화를 계속했기 때문에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미국 경기가 완벽하게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도 또 거기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막판으로 갈수록 시장의 불안함을 가져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자넷 옐런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리액션을 얻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이런 가운데 IMF는 유럽 중앙은행 즉 ECB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할 듯 이런 의견을 보였네요. 이번 주가 그 FOMC 회의도 있고요. 20일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실업률도 있고요. 정말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또 그 제조업 지수,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주말에 이제 IMF에서는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일단 그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50을 넘어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18개월 내 최고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죠. 오히려 지금 경기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 달에는 프랑스의 신용등급부터 강등되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양적 완화나 경기 부양책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책이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다시 경기 회복하는데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일본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요일날 급락했었는데 엔화 강세 탓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일제 니케이 기준 14,000이 붕괴됐습니다. 지난번 제 기억으로는 참여연 선거 이후에 엔달러가 분기점에 놓여있다. 아마 아베노믹스 성과는 엔달러를 보고 다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엔달러가 93엔대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100엔대에서 아래쪽이네요.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엔달러는 99.45였습니다. 99.45에서 이틀을 움직였고요. 결국 무너졌죠. 그렇다면 결국 101엔대까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 얘기는 아베노믹스는 1차 마무리가 됐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시장은 나타내고 있죠. 아마도 당분간 그 엔달러로 인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자동차주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좀 시장이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니케이의 경우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할까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봉 상황으로 보면 안 되고요. 네. 주봉 상으로 보면은 그 기준선과 전환선 값이 있거든요. 네. 기준선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13,350 정도. 지금부터 약 한 500포인트 이상은 더 빠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환선 값이 주봉의 전환선 값이 우하향으로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는 일단은 볼 수 있는 것이 12,000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 우리나라장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엔저에 오히려 피해를 봤던 자동차의 향후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여전히 이제 1900선 지지력 테스트가 좀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매크로적 변수가 주목이 되는데 이번 주 혹은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얼마나 사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에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야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이후에 지금 또 매도를 한 1,300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재진입하는지를 좀 관심이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외국인들이 쇼 커버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또 봐야 될 것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 변수도 중요하겠지만 수급 역시 관찰하자라는 의견 주셨고 자동차 유망할 수 있다 의견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현재 1908포인트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